테크인스탁입니다. 알파경수의 김준희 회사, 더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 손여로 팀장 이렇게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장 여러분들이 좀 봐야 될 부분들, 궁금해하실 부분들 미리미리 골라봤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건설과 방산 근래 들어서 상당히 좀 강하죠. 특히나 방산은 어제 한국항공우주까지 이 방산 섹터 내에서도 상대적으로 덜 갔던 종목군까지 온기가 퍼지면서 전체적인 강세 흐름 만들어주고 있고요. 건설주는 이제나 오를까 저제나 오를까 걱정들 많이 하셨을 텐데 확실히 좀 고개를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이라도 추격 매수를 해야 되나? 포트에 한 종목 좀 담아야 되나? 이런 고민이 드실 텐데요. 답을 좀 찾아볼게요. 김 이사님. 네, 일단 뭐 두 종목이 왜 오르고 있는지부터 우리가 따져봐야 될 텐데, 뭐 방산은 뭐 다 아실 거고, 근데 방산에서 말씀해주신 대로 후속주까지 올라가고 있는 핵심 포인트는 수출이 늘기 시작하면서 모든 기업들의 이익이 좋아지고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한국항공우주나 뭐 LIG 넥스원이나 한화에어로스페이스나 다 좋은 종목군들이고 국내에서도 그 방산 쪽의 매출이 지금 준비된 그림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지금 꾸준하게 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지금 뭐 방산주들이 그 매출은 꽤 높았는데 이익이 낮았죠.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의 주가 상승이 그동안 쉽지 않았는데 수출이 늘기 시작하면서 이익률이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한국항공우주의 어제 급등도 결국은 실적이었죠. 그러니까 양호한 수준은 계속 있었던 거고 추가적으로 수주 모멘텀이 터져야 뭔가 더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봤는데 수출이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이익이 올라오기 시작하니까 상대적으로 밸류에이션이 좀 더 안정되기 시작한 거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준비된 그림에서 이제 건설주는 다 싸잖아요. 지금 뭐 PB 관점으로 봤을 때 뭐 지금 0.7배가 넘어가는 종목이 없어요. 지금 빨간색이 지금 올해 PB라고 봐야 되는데 올해 PB 기준으로 다 0.5배 아래, 뭐 높아봐야 0.5배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건설주는 다 싼데 오늘 뭐 KB증권에서 그 리포트가 나왔던데 그 리포트에서 명확하게 지적하고 있어요. 그 지금 건설업종의 투자 핵심 포인트는 셀렉트다. 건설업종에 투자하는 게 아니고 지금 여러 가지 위험을 이겨낼 수 있거나 상관이 없는 종목을 골라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KB증권이 하고 있는데 뭐 제가 건설업종을 말씀드릴 때 투자 관점에서 볼 수 있는 건 삼성 E&A다. 지금 뭐 글로벌 선도 종목이 신고가 가고 있고 그다음에 이 종목도 결국 수주 모멘텀의 지연 때문에 주가가 못 올랐던 거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투자 관점에서 주목해보고 GS건설과 HDC 현대산업개발을 트레이딩 바이 정도로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KB증권도 동일한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현재 PF와 전체적인 실적 변동성에서 제일 자유로운 국내 종목은 HDC 현대산업개발과 GS건설이다. HDC 현대산업개발은 자체 산업 때문에 PF 비중이 별로 없고 GS건설 같은 경우에는 흑자 전환하면서 다시 이익을 플러스로 돌릴 수 있는 계기로 나타나고 있다. 그 다음에 오히려 그 검단 사태 이런 것들을 맞으면서 가장 이제 그 건축비가 급증했던 구간에 건설을 못했다. 그게 그때는 오히려 타격이었는데 지금은 돌아와서 보니까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실적의 안정성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삼성 E&A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지연된 수주가 어떻게 돌아오느냐가 관건이 되겠죠. 그래서 뭐 건설업종의 이 세 종목에 대해서는 뭐 저는 추격하기에는 조금 이제 쉽지 않아졌다. 뭐 삼성 E&A도 그렇고 뭐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이런 거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뭐 더 올라갈 것 같기는 한데 보유 관점 정도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신규 매수 관점에서 생각해 본다면 건설주에서는 여전히 HDC 현대산업개발과 GS건설의 트레이딩 바이 정도. 그 다음에 지금 뭐 방산주 쪽에서는 한국항공우주는 여전히 매력이 있어요. 주가가 오르긴 했지만 현재 구간에서 이 종목이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핵심 포인트가 뭐냐 하면 바로 지금 밸류가 상대적으로 비싸지 않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익도 좋아졌지만 PB 관점에서도 지금 뭐 2배, 3배 사이예요. 그래서 다른 방산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싸기 때문에 하반기에 기대되고 있는 여러 가지 수주가 나타난다면 저는 뭐 한국항공우주도 더 오를 수 있을 것 같아서 방산주 쪽에서는 신규 매수를 하신다면 한국항공우주는 여전히 자리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건설주 세 종목 얘기해 주셨는데 나머지 종목은 아예 안 보시는 거세요? 네, 나머지 종목은 일단 뭐 PF 결과들이라든지 이런 거 좀 살펴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최근에 계속 뭐 우크라이나 재건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 뭐 여러 번 언급드렸지만 재건 언제 할지도 모르고
해봐야 뭐 돈을 누가 들지도 모르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선정될 가능성도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그런 종목은 뭐 트레이딩 영역이라고 보고 있고요. 뭐 현대건설 같은 경우가 조금 많이 아쉽죠. 왜냐하면 과거부터 뭐 대장주였고 가장 이제 뭐 실적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뭐 생각보다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주가는 좀 많이 부진해 보입니다. 그래서 원래 통상적으로 순환매가 돈다면 이렇게 좀 부진한 종목들이 그 갭매우기를 좀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 좀 마진율이 많이 올라오지 않고 있는 걸로 봐서 그다음에 현대건설도 그 안에 현대엔지니어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삼성 E&A의 상승을 보면 엔지니어링 부분에 뭔가 긍정적 요소가 나타날 것으로 뭐 기대가 되고 있는데 아직도 이제 실적에서 그런 부분들이 좀처럼 발견되지 않고 있으니까 다른 건설주들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던 세 종목 내에서 한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건설과 방산의 이유에 있는 상승. 그래서 일부 미리 몸을 실어 놓으셨던 분들은 계속해서 홀딩하시면 되고요. 신규 접근을 할 만한 종목을 콕콕 집어서 좀 알려드립니다. 다음 두 번째 넘어가겠습니다. 건설 방산이 또 핫하다면은 그만큼 혹은 그것보다 더 긴 기간 우리의 관심권 내에 있는 종목 화장품입니다. 꺾일 듯 꺾이지 않습니다. 사실 많이 올랐다는 데는 이견이 없어서 언제 고점을 기록할까 이런 부분들도 많이들 논란이 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굉장히 좀 강한 상승세 탄력 실리콘2 같은 경우는 10%에 육박하게 올랐고요. VT라든지 전체적인 화장품주들의 강세 흐름 돋보이고 있습니다. 실적 이제 중소형주 화장품으로 넘어가게 될 겁니다. 그 이유를 준비해 보도록 하죠. 손 팀장님. 네, 그렇습니다. 만약에 추세가 꺾였으면 말씀을 못 드릴 텐데 추세가 안 꺾인 적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근데 결과론적으로 결국 이겨냈고 그 이겨낸 모습을 외국인과 기관이 만들었다고 한다면 공략을 해봐야 됩니다. 근데 다만 아쉬운 점은 우리의 화장품 관련 종목들이 많이 올라왔다 보니까 예전처럼 막 30%, 50% 먹기 쉽지 않을 것 같고 내가 분할 매수를 잘한다고 했을 때는 10에서 15% 정도는 수익을 가져갈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판단이 듭니다. 어제 화장품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길래 혹시 수출 동향이 나왔나? 라고 했었는데 나오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번 주 이 시간에 화장품 관련 종목을 말씀을 드릴 때는 수출 동향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주 단위 안 나왔지만 월 단위 이제 수출 데이터 나오면서 뭐 아마존 프라임데이가 진행이 됐는데 아마존 프라임데이에서 국내 메이커들이 상위권에 있었다. 여기까지 뉴스가 나왔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그 흐름이 이어지지 못했어요. 왜냐하면은 화수에 이제 알파벳과 포대 실적 발표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주요 이제 화장품 관련 종목들은 대부분 실적 발표를 아직도 하지도 않았는데 그들 때문에 시장 자체가 많이 밀렸죠. 기억하실 겁니다. 거의 하락 종목이 80%였고 상승 종목이 20%였는데 화장품 관련 종목들 안타깝게도 하락축에 있었어요. 하지만 실적 향상 기대감이 있고 이번 주 이제 앵커님께서 일정 말씀해 주실 때 주요 기술주나 실적 향상이 된 종목들은 외국인과 기관이 선별적으로 매수하는 모습이 있는데 그 안에 화장품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공략을 해봐야 된다. 그렇게 좀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화장품 관련해서 뉴스가 있나 봤는데 이 아마존 프라임데이에서 국내 K뷰티 매출이 구체가 됐습니다. 매출이 2.2배가 증가하면서 우리나라 제품이 미국, 일본, 호주에서 베스트셀러로 등극을 했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 2.2배 증가했고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VT랑 실리콘을 비롯해서 ODM 기업들은 리포트가 많이 나왔습니다. 또 한국 화장품 제조나 아니면 뭐 코스메카 코리아나 이런 종목들은 실적 향상에 대한 기대감을 담은 리포트가 나와 있고 확실하게 대형 화장품보다 색조 중소형 화장품들 실적이 잘 나올 것이다.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만요. 근데 이 아마존 프라임데이 매출 2.2배 증가했잖아요. 저도 이 기사를 봤는데 궁금했던 게 사실 작년만 하더라도 우리가 미국이 K뷰티가 화장품이 많이 팔린다 이런 얘기를 안 했었잖아요. 그러면 2.2배면 작년 대비로 뭐 한 3배 정도 된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건데 의미 있는 수치가 아닌 작년의 데이터 대비로 그 정도 는 게 정말 잘한 건가에 대해서 궁금증이 있더라고요. 2.2배 증가. 저는 의미가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의미가 그러니까 저도 이제 화장품을 주목을 하게 된 게 올해 상반기였는데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던 게 사실 LG생활건강이랑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도 실적 개선이 물론 이제 2020년 이전을 회복하지 못했지만 약 한 4개 분기에서 6개 분기 이상 실적이 개선세가 있었다라고 말씀드렸고 제가 한국콜마나 코스맥스나 코스메카 코리아나 인그루드랩 이런 종목들을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실적 향상이 6개 분기 이상 됐던 거고 제가 뭐 에이블CNC나 한국화장품이나 뭐 토니모리 이런 종목을 강하게 말씀 못 드렸던 이유는
그 종목들은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실적 향상을 제가 2개 분기 이상 못 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앵커님께서 작년 데이터가 의미가 없었다라고 말씀하시면 저는 반박은 못해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최대한 긍정적으로 생각하려는 부분 때문에 만약에 제가 앞서 언급드린 6개 기업, 그러니까 6개 분기 이상 실적 향상을 보여줬던 6개 기업이 없었다고 한다면 저도 이제 앵커님 의견에 동조를 하겠지만 그런 기업들이 있었기 때문에 의미가 아예 없다기보다는 저는 의미가 네네. 있다, 어느 정도 있다라고 보고 있고 매출이 2배 이상 증가를 했다는 건 물론 화장품이나 전력 설비가 아니더라도 물론 화장품이나 전력 설비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저는 의미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바닥 대비 많이 올랐기 때문에 제가 화장품을 뭐 100%, 200% 먹자라는 게 아니고 15%, 20% 먹자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략해 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공략할 만한 종목으로는 어떤 게 있을까요? 근데 우선 뭐 제가 그냥 어떤 리포트도 안 나왔는데 말씀을 드리면 뇌피셜 한다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마음적 내적으로 보고 있는 거는 사실 인그루드 랩이나 코스메카 코리아 이런 종목들이거든요. 근데 가장 최근에 리포트가 나온 건 사실 VT랑 실리콘2입니다. 그래서 이제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나는 만약에 VT랑 실리콘2가 리포트가 나왔어요. 뭐 리들샷이나 뭐 실리콘2 이제 역직구라는 게 우리나라 제품이 미국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역직구인데 강달러 수혜를 입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VT랑 실리콘2는 리포트가 나왔고 변동성이 나와버렸어요. 8%, 12% 나왔는데 기술적 위치가 괜찮고 외국인과 기관이 이 변동성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분할 매수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미 최근 2주간의 뉴스는 안 나왔지만 이 기업이 실적이 나올 거다라고 저명히 알고 있는 ODM 기업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뭐 코스메카 코리아, 뭐 한국콜마, 코스맥스는 좀 제외할게요. 네. 좀 매출이 좀 불확실해졌으니까. 그래서 한국콜마랑 뭐 코스메카 코리아랑 잉글로드랩은 리포트가 안 나왔지만 분할 매수해가지고 이슈 체크하실 분들은 그분들께는 이 종목들도 권해드린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실적 발표 전에 샀다가 어느 정도 오르면은 정리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은 조정을 기다렸다가 사는 건가요? 어떤 식의 전략이 필요할까요? 제가 전자로 말씀드린 VT랑 실리콘2 같은 경우는 분할 매수를 좀 잘 하신 다음에 사실 우리가 LG생명건강이랑 아모레퍼시픽 정도는 우리가 달력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언제 발표할지. 그쵸. 근데 우리가 약간 사실 이제 소형 화장품주는 없는 것 같아요. 많이 맞아요, 올라가지고. 맞아요. 근데 이제 중형이라고 했을 때 중형 화장품주들도 우리가 실적 트래킹이 되는 종목이 있고 안 되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되는 종목 같은 경우는 실적 발표를 보시고 실적 발표 트래킹이 안 되는 종목은 하루에 한 번 정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화장품 섹터에 대한 의견이었고요.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엔 수급입니다. 외국인이 다수 순매수를 재개하는가, 최근에 외국인 수급 패턴 어땠는지, 어제 증시가 많이 오른 가운데서도 선물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이 매도로 후반에 좀 전환이 됐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같이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그럼 외국인 수급 흐름 최근 어떤가요? 네, 일단 외국인들이 한물 쪽에서는 매도 압력이 줄고 어저께는 또 매수로 나서주면서 전전일의 기관 매수는 그렇게 뭐 지수에 탄력을 보이지 못했는데 어제 외국인 매수는 지수에 또 탄력을 더하는 모습이었죠. 그것도 전기전자 업종의 초반에 조금 매수하는 모습 보여주다가 오전장 넘어가면서는 오히려 다른 업종 쪽으로 매수가 더 확산되는 모습이었고 상승폭도 이런 종목이 더 좋았어요. 그래서 어저께 SK하이닉스 뭐 삼성전자 샀지만 이들이 지수를 리드했다라기보다는 뭐 금융업종이라든지 오히려 다른 쪽에 좀 더 매기가 집중되는 그런 양상이었고요. 다만 이제 선물시장 쪽에서는 조금 흐름이 달랐는데 선물시장 쪽에서는 뭐 장중 초반에 매도 다시 매수로 돌았다가 종가 부근에 매도로 돌아서면서 최근에 이제 외국인 움직임들을 누적으로 좀 살펴보시면 매수가 크게 늘었다가 다시 매수가 줄어드는 양상. 그래서 준비된 그림 보여주시면 외국인들의 지금 전체적인 움직임이 지수의 고점과 선물 매수가 거의 일치하는 모습이고 거기서 탄력이 줄어드는 것도 선물 매수의 축소 부분과 지금 일치하는 모습이거든요. 저 끝에 7월 달 초반부터 나타나고 있는 저 그림을 한번 잘 기억을 해 두세요. 네. 자, 그다음에 이제 제 화면을 한번 잡아주시면 실제로 이제 적의 날짜가 한 7월 중순 정도가 이제 고점과 미결작정, 그러니까 누적 포지션의 고점이잖아요.
근데 여기도 지금 비슷하게 미결작정의 고점과 더불어서 포지션, 그러니까 외국인의 전체적인 신규 매수가 줄어드는 구간과 미결작정의 감소가 정확하게 일치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서 시장의 탄력이 줄어든 상황이고요. 뭐 그렇다면 아직까지 외국인 수급은 방향성을 가지고 다시 순매수로 틀고 있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고, 어저께까지 나타났던 상황은 대형 이벤트를 앞두고 포지션을 좀 축소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좀 더 현실적이지 않나. 그래서 지금 뭐 비컨 얘기도 나오고, 그 다음에 뭐 연속 하락 얘기도 나오고, 아예 뭐 안 할 거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또 다양한 얘기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패드 선물에서는 뭐 9월 달에는 100% 반영하고 있고, 7월 달에 그 관련된 뭐 힌트를 주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는데,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힌트는 안 줄 것 같고요. 그리고 9월 달에 인하를 하더라도 비컷을 할 가능성은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패드의 특성상 9월 달에 하는 걸 7월 달에 뭔가 벌써 답을 준다라는 것은 주식시장에 다 선반영시키겠다는 얘기인데, 지금 애매하잖아요. 주식시장을 추가적으로 더 떨어뜨리기에도 애매하고, 그렇다고 여기서 급등시키기에도 애매한 그런 자리에서 뭔가 시그널을 먼저 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뭐 어려울 수 있고요. 그래서 저는 아무 힌트도 주지 않고 굉장히 기계적인 언어로 끝낼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그렇게 본다면 외국인들의 포지션도 일단 과한 포지션을 줄여놨다면 오늘도 그렇게 크게 방향성을 보이긴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뭐 개별 종목에 대한 매수 정도 이어지겠지만, 다시 뭐 지수를 뭐 위쪽으로 끌어올리는 그런 강력한 매수가 들어올 가능성은 낮으니, 뭐 결론적으로는 여전히 종목 위주의 대응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김 이사님 예상 시나리오대로라면은 뭐 별다른 코멘트도 없을 거고, 거기에다가 9월에도 B컷, 그러니까 50bp 인하는 아니고 한 25 정도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이 시나리오대로라면은 FOMC 끝나고 나서, 이번 7월에 FOMC 끝나고 나서 시장 꺾일까요? 실망 매물 나올까요? 네, 어느 정도 실망 매물은 나올 거로 보여지지만, 뭐 그렇다고 뭐 미국 시장이나 우리 시장이나 다시 뭐 계속 그 단계적으로 하락할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봐야 되겠죠. 오히려 9월 달에 비컷을 할 정도의 상황이라면 경기가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9월 달에 만약에 비컷을 한다면 그 다음부터도 계속 금리 인하한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그래서 경기가 그럼 무너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때는 오히려 주식을 크게 줄여야 되겠죠. 만약에 비컷을 할 정도의 상황이라면. 네. 그 전에 먼저 주식시장이 떨어질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엔 뭐 비컷을 하지 않는 게 우리한테 좋은 거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뭐 개별적인 종목 대응 정도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외국인 순매수 연속성도 그렇게 높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포인트입니다. 반도체 섹터 내에서도 최근에 흐름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디램, 낸드 똑같은 거 많이 만들어서 많이 파는 그런 전략이었죠. 그래서 소품종 대량 생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다품종 소량 생산으로 고객의 맞춤형으로 이렇게 칩을 만들어가고 있는 이 상황에 또 수혜를 보는 중소형주들이 있다고요. 손 팀장님 소개해 주세요. 근데 사실 이게 마냥 긍정적인 뉴스는 아닙니다. 소품종 대량 생산에서 이제 다품종 소량 생산으로 가면은 이제 경쟁이 심화가 되는 거고, 그러면 우리가 마냥 우리 HBM 뭐 3년 동안 뭐 이미 수요가 다 들어갔느니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그 안에서도 기술력을 갖고 있는 종목들은 결국 햇빛을 보기 마련입니다. 그 햇빛을 뭐 SKX는 받고 삼성전자 이제 보겠다라고 하는데 봤으면 좋겠습니다. 삼성전자 관련 밸류체인으로 마음고생하신 분들 많이 계셔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내일 이제 삼성전자 이제 잠정 실적에서 확정 실적을 발표하면서, 확정 실적의 장점은 사업부별로 실적이 어떻게 나왔는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 그 다음에 컨퍼런스 콜을 확인한 다음에 그 향후 방향성을 체크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저는 좀 긍정적으로 나왔으면 좋겠는데, 앵커니 아까 시황 때 저한테 봤거든요. 우리가 이 실적이 향상되는 종목들은 거래 대금이 적든 많든 간에 집중을 잘 받습니다, 실적 시즌에. 근데 거래 대금이 적을 때 단점은 변동성이 강한데, 변동성이 강한 것은 뭐 매매 잘하신 분들께는 장점이죠. 근데 매매를 못하신 분들께는 단점이 될 수 있는데, 보통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소재를 먼저 할지 장비를 먼저 할지 우리가 결정을 하잖아요. 근데 거래 대금이 적으면 성장 섹터가 간혹 튄다라는 겁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변동성은 강한데 연속성은 짧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2차 전지도 종종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보통 2차 전지하면 양극재나 뭐 리튬이나 장비 얘기하시는데, 요즘은 뭐 전고체나 실리콘 응급제 보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장점은 변동성이 큰데 단점은 실적이 언제 보일지 모르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말씀드리는 CXL이나 이런 것들도 우리가 삼성이 이야기를 하니까 좋게 말씀드리는 거지, 네. 삼성이 지금
분위기에서는 과연 그들이 말한 대로 CXL이 될까? HBM3 우리가 물론 정도라는 게 없잖아요. 물론 HBM3 다음에 당연히 3이고 근데 이제 저는 이렇게 이해하고 싶지 않지만 약간 도피한다는 느낌? HBM으로 정통 돌파를 해야 되는데 안 되니까 온디바이스 A 하겠다. 뭐 CXL 하겠다. 근데 이제 뭐 외국인과 기관이 사주니까 뭐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근데 정작 이제 그런 거죠. 거래 대금이 부족하면서 삼성전자가 HBM 뚫고 와 있는데 CXL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근데 내일 실적 발표하고 컨퍼런스 콜에서 HBM은 어떻게 할지, CXL은 어떻게 할지 이게 기대가 되니까 외국인과 기관이 사는 거죠. 그 다음에 뉴스를 보니까 이제 삼성전자, SKC뿐만 아니라 LG까지도 CXL에 뛰쳐 나오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네. LG 이노텍을 기점으로 LG 이노텍이 기판 소재 연구소의 근무 인력을 채용을 하면서 기판 사업에 진행을 하겠다고 했었고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2주 가까이 조정을 받다가 어제 YC가 강하게 상승했습니다. YC가 강하게 상승했고 네오셈도 쫓아가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내일 이 삼성전자 실적 발표한 컨퍼런스 콜에 CXL 기판 쪽에 많은 분들께서 관심 갖고 있구나. YC 같은 경우는 이미 재료가 나와버렸습니다. 재료가 나와버렸고 근데 외국인과 기관이 쓸어 갔어요. 그래서 YC는 매매 잘하신 분들께만 권해드리고 그 뒤를 네오셈이 쫓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HBM 테스트하기 이미 납품을 이제 네오셈이 하고 있기 때문에 네오셈이 그 뒤를 쫓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 피롭틱스 같은 경우는 UTG 사업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유리기판 했을 때 강한 수혜를 입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저는 TLB랑 코리아 서킷가 그 뒤를 쫓을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 TLB랑 코리아 서킷은 지금 당장 매수를 하기보다는 제가 이미 말씀드렸던 종목이 먼저 가고 그들이 피로도를 볼 때 낙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종목이니까 거래 대금이 부족합니다. 옥석을 구분 잘 해야 돼요. 그래서 해당 종목들을 줄 세우신 다음에 거래 대금 보시면서 순차적으로 매매하자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품종 소량 생산으로 인해서 다양한 종류의 기판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기판 관련된 종목군들 관심 가져봐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의견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체크인스탁이었습니다.